앞에서 살짝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막판 부근에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가 조금은 변화의 패러다임이 발생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 속에서 오늘 이슈앤토크 주제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앤토크 첫 번째 주제입니다. 내마녀의 날 바로 내일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개인들 포지션 때문에 못 간다 눌러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D-Day의 증시 영향 어느 정도일지 오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용산개발사업 아직까지도 말이 참 많은데요. 디폴트 가능성이 있으면서 관련주의 후폭풍이 불 것인지 일단 빠져나오고 계좌에서 현금화시켜야 되는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통신주인데요. 이동통신사에 대한 보조금 제재 소식에 또다시 한번 단계적으로 하락 부분이 나왔는데요. 자, 통신주라 하면 유틸리티입니다. 결국은 유틸리티가 추가적으로 더 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제자리 걸음으로 하락 전환이 될 것인지 저희 이슈에서 상세하게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슬아슬 지수 입장에선 좀 줄타기가 좀 만들어졌죠. 하지만 시장 출발과 함께 개인들이 다행히도 파생 쪽 포지션이 상방 쪽 포지션을 일부 환매도 청산성이 좀 일부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그나마 추가 하락 부분을 방어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들과 기관의 메이저 쪽 자금은 여전히 유입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1990선에서 주춤주춤하던 코스피 지수가 오후 들어서 일부 개인들의 매수에 살짝 상승하는 모멘텀과 외국인들도 들어주었다. 패러다임의 변화인가 봐야 된다고 했는데요. 김영주 멘토, 오늘장 과연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이제 뭐 다들 비슷한 느낌이실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지루하고 재미없는 장이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철저한 관망 분위기입니다. 철저한 관망 분위기인데 이제 내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해결해야 될 게 있죠. 이제 선물 옵션 만기라든지 아니면 그 금리 의사 결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 방향이 좀 나오기 전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대형주의 관망 분위기.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IT 종목 중에 특히 삼성전자나 이런 쪽은 뭐 비교적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여기서 조금 좀 우리가 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게 지금 대형주는 이러고 놀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코스닥 쪽으로 매기가 지금 많이 이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쪽의 종목들의 랠리가 사실 굉장히 강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발산이 돼가지고 뭐 거의 꺾이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의 특징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대형주는 쉬고 있는 중이고 그 중소형주들은 본격적으로 시세 분출 국면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국면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중소형주 같은 쪽으로 매매 트레이딩을 좀 보는 게 좀 유리하겠네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 쪽이 아니라 이제 중장기 쪽으로 전체적으로 좀 가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단기 트레이딩이 아니라 대형주 쪽보단 중소형 쪽으로 이제 포트를 조금씩 바꿔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정대인 멘토 오늘장 어떻게 보셨나요? 예, 앞서서 김용주 멘토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3월 선물 옵션 만기에 따른 불확실성도 있고 거기에서 그에 따라서 관망세가 좀 팽배했다 그렇게 보고 갤럭시 4 공개 및 그 출시 모멘텀으로 인해서 IT 즉 휴대폰 부품 관련주들이 코스닥 쪽으로 많이 유입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그나마 좀 코스닥 쪽이 강세를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슈로 살짝 잠깐 언급됐던 앞에 멘트 오프닝 보면은 ATM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다가 오후장 부분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내려왔단 말이죠.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 저희가 매매 트레이딩 쪽으로 봐도 될까요? 제 알고 있으시라니까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이슈나 돌발 이슈 확인되지 않은 사실 같은 경우는 뭐 투자를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그 이슈가 그렇군요.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루머는 루머일 뿐이다. 따라하지 말자. 맞습니다. 그렇군요. 정대희 멘토가 오늘 첫 방송에도 불구하고 별로 떨지 않으시면서요. 자신의 주장을 좀 확실하게 피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 내일 여러분들 어제 시청자분들 우리 애청자분들 보셨죠? 어제 우리 양순모 멘토와 이상로 멘토와 함께 저 김도영 진행자가 내기 아닌 내기를 했습니다. 드디어 하느니 내일 금통위에서 3월 기준금리 결정을 하는 날인데요. 내일 결과가 나오겠죠. 누가 패자가 되면서 낼지. 쿼드러플 위칭데이가 예정돼 있는데 증시 영향 과연 내마녀가 심술을 부릴까요? 김영주 멘토. 맨날 3개월에 한 번씩 그 마녀들이 좀 심술을 부리긴 부리네요. 네, 그렇죠.
일단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기준금리 쪽의 얘기를 좀 먼저 하면요. 결국 기준금리의 그 지금 결정은 뭐 인하 아니면 동결이겠죠.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건데, 지금 우리가 그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그 경제 상황들을 놓고 본다면, 특히 환율이라는 부분을 놓고 본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인하를 해야 되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단순히 어떤 환율의 정책만을 갖고서 지금 결정할 것이 아니고 경기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금리 인하라는 건 결국은 경기 부양 정책인데, 지금 경기를 특별히 부양해야 될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좀 판단된다면, 지금 이제 그 신정부에서 과연 환율에 대한 부분을 부각시킬 거냐, 아니면 어떤 그 경기 쪽의 방향을 볼 거냐. 경기 쪽의 방향을 본다면 동결일 거고요. 환율을 부각시킨다면 인하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지금 환율의 부분을 갖고 잘못 건드려서 나중에 쓸 수 있는 경기 부양 카드를 함부로 건들지는 못할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아마도 동결이 맞으리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옵션 만기 관련 쪽입니다. 옵션 만기 관련 쪽에서는 최근에 이제 그 거래소 쪽에서 사실은 대형주에서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수가 이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사람은 없었고 기계만 돌아갔다. 프로그램 매수만 들어왔던 거죠. 정확하게 2월 만기 이후 요번까지 정확하게 2조 2천억 정도가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비차익 부분을 제외한 차익 쪽이 1조 5천억, 그중에서 그 외국인들 6,400억 정도, 기관들 6,800억 정도. 그렇다면은 외국인들은 봤을 때는 노러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기관들은 3월 결산이거든요. 3월 결산이기 때문에 노러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기관들은 청산을 한다고 봐야 되고요. 청산은 물론 베이시스 차이에 의해서 다소 변동은 되겠지만은 최소 6천억에서 1조 정도의 폭탄은 날라올 가능성은 있다. 그러면 만기 충격을 피해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 얘기하신 내용이라면 결국 기관은 3월 결산법인 때문에 일부 좀 매도 압박 부분에 좀 후폭풍이 예. 있을 거다. 예. 그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 제 얼굴 보셨나요? 자, 이렇게 미소가 살짝 띄었죠, 시청자 여러분. 우리 김용준 멘토, 우리 주식계 교수님께서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인하 카드를 당장 쓰기가 어렵다. 근데 저도 어제 그랬거든요. 우리나라 최저의 금리 부분이 이제 한 단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사실 여러 가지 조건은 인하가 맞지만 아직 조금 섣부른 판단, 정부가 이제 막 출범하는 시점이다라고 했는데, 동결 쪽에 힘을 실어주셨어요. 어떻게? 그 네 개 같이 한번 편성하시겠습니까? 편성하겠습니다. 보셨죠, 여러분? 김영준 멘토님도 저와 함께 이제 2대2 싸움입니다. 양승모 멘토, 이상로 멘토 보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네, 정대희 멘토. 지금 이 이슈들 부분 결국 내 마녀들 심술 부릴까요? 저도 김영준 멘토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롤오버 그 만기 연장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기준금리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기준금리 같은 경우도 특별히 저희가 인하를 해야 될 카드가 전혀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정부가 아직 정상적으로 안착이 되지 않은 모습, 정부 조직안 개편한 지 아직 여야가 확실하게 서로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굳이 지금 누군가랑 뭐 의논할 대상도 없는 상태에서, 그거를 갖고 의논할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인하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동결적으로 저도 힘을 좀 실고요. 그리고 기관에 대한 제한적인 청산 가능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 또한 그 기관에 대한 그 청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또 대상은 금융투자에서 3,800억 정도가 저도 제한적으로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개인 투자 입장에서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내일도 좀 관망세를 좀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두 분이 내일 내마녀가 기관발에 대한 매도 압박이 일부가 출해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에 대한 두 분 다 동의를 하시는 부분이겠고요. 또한 또 흐뭇해지는데요. 기준금리 동결을 오늘 두 분은 또 동결적으로 어제 이분들이 나왔으면 제가 치맥을 쏠 뻔했는데 오늘 나오셔갖고 정대희 멘토 같이 하실 거죠, 동참? 예, 저도 거기에 100%
네, 환승합니다. 알겠죠?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생방송 카메라 딱 예. 보시면 더 당당하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두 번째 이슈 한번 저희가 살펴볼게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내용이거든요. 용산 개발 사업 부분이 또다시 이제는 디폴트 가능성까지 겨우겨우 부도를 막으면서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는데 사실 이 후폭풍이 없다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설 경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시점, 또한 이 부분 속에서 해외적인 수주 모멘트 잠깐 부재되다 보니까 아직 정책적으로 건설주를 끌고 가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개발 사업 자체가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졌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용산 개발 관련된 줄줄이 급락하는 모습, 불안 여파가 좀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연관되어서 그 기업들, 그 종목은 매매 트레이딩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김용준 멘토를 통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 이게 아마 상당히 좀 사회적인 문제가 좀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내용은 뭐냐면 코레이슬에서 가지고 있던 예산의 용산에 있는 그 철도를 보관하는 장소였죠. 거기하고 서부 이천동을 묶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그 빌딩을 67개를 짓겠다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111층을 포함해서 정확하게 67개. 이 정도면은 여의도의 63빌딩 20개 정도의 규모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4대강의 사업비가 22조 정도라고 하는데 이 총 사업비가 31조. 얘기하기는 단군 일의 최대의 프로젝트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기대도 많았고, 여러 가지 말들도 많았었는데, 결국 이제 이게 문제가 됐던 부분이 결국 뭐냐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결국 사업 전반적인 거에 대한 사업의 신뢰성이 좀 떨어지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잡음들이 생겼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원래 이 프로젝트는 롯데관광개발과 삼성물산이 컨소시엄을 통해서 얻어낸 사업을 삼성물산에서는 철수를 해버렸죠. 삼성물산은 철수를 해버리고 롯데관광하고 코레일이 이제 진행을 하는 형태입니다. 지금 이제 요번에 당장 이거를 이제 이자 비용을 지금 못하면서 이제 디폴트 가능성이 지금 제기됐는데 네. 관련 기업은 상장 기업과 비상장 기업으로 나눠서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장 기업에서는 200억 이상 투자한 회사들은 GS건설, 삼성생명, CJ, 호텔신라, 우리금융, 현대산업 뭐 이런 데들은 사실 200억개 회사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들이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상장업체 중에는 롯데관광개발이라는 데인데 상당히 큰 규모로 들어갔고요. 결국 이 사업에 대한 2대 주주로 지금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이 사업이 문제가 된다면 그 회사는 좀 상당히 문제가 될 거고요. 그리고 롯데관광개발은 과거에도 좀 이력이 있습니다. 이제 상장하기 전에 예전에 이제 IMF 당시에 이제 앞에 그 당시에도 이제 롯데관광개발의 그 자회사 중에 한 군데가 40층짜리 빌딩을 짓는 과정에서 IMF를 맞으면서 사실 그 회사가 부도가 났고요. 그때 굉장히 위험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위기를 잘 넘기면서 IMF가 풀리면서 그 빌딩을 팔아갖고 소생을 했었는데 요번에 또 이런 행태를 좀 보이네요. 그래서 너무 무리한 부동산에 대한 공격적 투자 이런 부분들이 사실 회사의 지금 존폐 자체가 지금 위험할 정도의 상황이 지금 돼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비상장업체로는 이제 철도공사입니다. 철도공사가 지금 만약에 이게 문제가 다 터지게 되면 정확하게 예상되는 규모가 5조 정도의 손실이 지금 예상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철도공사가 워낙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부채 규모를 좀 줄여보려고 했던 건데 부채 규모를 늘리면서 사실 이제 철도공사 자체도 지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정말 문제가 터진다면은 결국 그 책임은 누가 질 거냐? 결국 국민들 몫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한 어떤 하나의 흐름으로 끝날 것 같지 않고 상당한 파장이 좀 예상이 됩니다. 이게 좀 무거워집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 김용준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면 멘토라고 하기도 좀 무거워지는데요. 심지어 이게 63빌딩 20개 규모 부분도 더 발생이 되고 또한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진짜 아슬아슬 줄타기네요. 정말 한 번의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다시 불안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네요. 그렇다면 다른 한 200억 정도를 투자한 재무적 투자자들로 말씀했던 다른 종목군들은 조금은 보수적 관점을 보셔야 될 것 같지만 특히 이 롯데관광개발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빠져나오고 보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오늘 우리 김용준 멘토가 짧고 간단 명료하게 계속 답변을 주시니까 저 오늘 분위기 파악이 안 됩니다. 정대희 멘토, 이 용산 국제 업무지구 참
꿈도 많고 희망도 많았단 말이죠. 근데 결국 디폴트 상황까지 염려가 하면서 오늘 급락 여파가 나왔어요. 이 부분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신가요? 글쎄요, 저는 뭐 앞에 김영주 멘토님께서 너무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퍼펙트하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뭐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저도 오늘 장중에 이 뉴스를 딱 보고 전혀 제가 예상하지도 못했었고 알지도 못했던 얘기였는데 간단하게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뭐 한마디로 사업 자금 문제죠. 자금이 문제가 있었고 자금 문제로 인해서 사업 개시 이후 그 자금난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었고 총 30억 정도의 자금이 필요했었는데 사업이 들어간 첫 단계에 4조 원 정도의 돈을 못 갖고 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주 간의 극심한 대립이죠. 주주 간의 극심한 대립으로 인해서 민간 기업과 공기업 간에 서로 추가 자금 그 출자에 대한 그런 의견이 서로 충돌되면서 결국은 이렇게 디폴트가 됐는데 그렇습니다. 그 지금 관련 종목들은 어차피 이번 이슈 단기 이슈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침체라든가 건설주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들고 직접적으로 아까 뭐 많이 좀 투자가 돼 있는 그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좀 매수를 고려하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비중을 좀 줄이시는 방안으로 그렇게 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제일 걱정스러운 게요, 정대희 멘토. 지금 이 관련주들 중에서 롯데관광개발이야 부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또 하한가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매도 압박도 우리가 매도로 지금 빠져나오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손실로. 그러면 이게 잠깐은 단기간에는 후폭풍이 발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신규적으로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럴 때 쌀 때 들어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예.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그 소송권이나 그 문제, 그러니까 정부가 제가 뉴스를 보니까 뭐 정부 정책적으로 아직 정부에서는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도 있고요. 그리고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음봉이 출현되고 양봉으로 전환되는, 즉 브레이크가 걸리는, 하락 추세가 브레이크가 걸리는 데서 좀 들어가 보시는 게 어떨까. 섣불리 지금 판단해서 들어가시거나 만약에 또 내일도 하한가가 또 지속이 된다면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이미 뭐 걱정하신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게 아니니까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한번 차후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그걸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결국 떨어지는 칼날에는 손을 베게 되고 계좌의 손실이 좀 커지게 됩니다. 빠져나올 수 있을 때 빨리 빠져나오는 게 좋지만 앞에서 정대희 멘토가 얘기해 준 것처럼 양봉이라는 것이 뜨면서 브레이크, 하락 부분에 대한 브레이크가 걸렸을 때 그때 봐도 늦지 않는다. 섣불하게 좀 싸다고 들어가시면 안 될 것 같겠고요. 또한 특히나 지금 만약 보유해서 속상하고 걱정하신 분들 있으면 여러분 정신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심리 안정이 더 중요하니까요. 만약 지금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일단은 향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저희와 함께 주식시장 10시 멘토클리닉과 함께 다음 향후 전략을 세워보시는 건 어떨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에서는 부동산 경기 회복이 있죠. 특히 미국 발보는 캐터필러와 함께 주택지표의 긍정적인 모습들도 발생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내적인 상황, 그 다음에 해외적인 수주 모멘텀 부족해서 부동산 대책조차도 지금 제대로 언급되지 못하고 있어요. 건설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용산 업무지구 때문에 건설주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그 건설주를 갖다가 예전에 분류를 할 때는 뭐라고 분류를 했냐면 이제 내수주로 분류를 했었죠. 네. 근데 이제 그 사실 내수라는 거는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아파트하고 SOC 투자 이외에는 없고요. 사실 아파트라는 거를 가지고 건설회사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호황을 누리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긴 했었지만은 이제는 사실 아파트를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라는 얘기죠. 뭐 당장 이제 저희 살고 있는 근처만 보더라도 뭐 GS나 이런 데서 부지를 상당 부분 매입을 해놓고서 지금 들어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개발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단가들이 안 맞기 때문에.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 건설주들의 내수 관련 쪽에 아파트에 대한 거는 거의 끝났다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새로운 주거 문화가 바뀐다면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 일반 그 주택에서 살다가 어느 순간인가 모두 아파트로 몰려왔다면 그럼 이 아파트에서 어딘가로 또 다시 몰려가는 어떤 그 주거 문화의 변화가 생긴다면 내수주 쪽을 기대해 볼 만하지만 지금 현재 이미 모든 게 꺾여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는다 한들 바뀔 거는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건설주를 어느 쪽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 건설주는 이제는 내수주로 분류를 해서 볼 것이 아니라
해외 수주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만 철저히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지금 가끔가다 이제 그 신문 광고들을 이제 뭐 TV 광고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대우건설은 자꾸 아프리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아프리카에 지금 강점을 갖고 있는 게 대우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가 만약에 본격적으로 개발되게 된다면 거기서 창출되는 경제적 효과들은 엄청날 건데 그거에 그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게 사실은 대우건설이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이나 현대 같은 데는 어쨌든 중동 지역,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해외 수주 모멘텀은 지속될 것이고요. 뭐 삼성 엔지니어링 기준으로 사우디에서 수주량이 가장 많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급으로 좀 따라가는 게, 그러니까 1등은 아니지만 2, 3등으로 따라가는 게 결국 대림이나 GS 같은 경우도 역시 해외 수주 모멘텀. 뭐 이런 것들은 단순한 어떤 건설 쪽에서의 어떤 것들이 해양 플랜트 쪽이나 이런 쪽과도 연결되는 건설 프로젝트들이 지금 상당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의 모멘텀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해외 수주 모멘텀을 갖고 있는 건설주들은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괜찮다. 다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시기가 좀 빠르기 때문에 조금 참았다가 들어가는 것이 건설주에 대한 방향이 맞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해외 수주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보자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국내 건설 경기 회복 자체는 정책적인 부분에 너무 가격 메리트 쪽으로 지금 먼저 잡으면 안 된다. 시기상조자라는 예. 말씀이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용준 멘토가 분명하게 건설주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조금 보여주셨고, 특히 국내 건설 경기 쪽은 보지 말자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정대희 멘토와 또 같은 의견인지, 정대희 멘토는 어떻게 보시나요, 건설주? 네, 저도 동일하게 지금 보고 있고요. 아. 김용준 멘토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수주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로 좀 차분히 좀 수급이라든가 이런 상황들 다 지켜보시고 좀 잡아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당분간은 건설주는 좀 안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시장이 지금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요, 가격 매력 일부분이 좀 도출되고는 있어요. 특히나 우리가 김용준 멘토가 말씀하셨던 아프리카 쪽 관련 수혜 부분에서는 대우건설이 그냥 탑픽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산업은행발에 대한 지주사 성격 속에서 안정적인 자금력 확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세 번째 이슈를 살펴보기 전에요. 우리 그 건설주였으면 했는데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꼭 저희가 한번 종목 상담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8700님께서 문자 상담을 요청을 하셨는데요. 이노칩 12,650원에 10% 보유했습니다. 앞으로 전략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했는데요. 밑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서울경제 저희 센 TV를 통해서 보고 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김영준 멘토, 자신 있게 전략 좀 세워주시죠. 이제 다른 분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제한될 수가 있고요. 지금 일단 뭐 이 종목을 우선적으로는 그 기술적 분석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좀 있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았네요. 근데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쪽에서 많이 팔고 있고 수급적으로는 별로 안 좋긴 한데 지금 현재 이 자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준선인 것 같습니다. 12,650원 상가격 그리고 12,750원. 결국 지금 사신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정배열의 눌림목의 바닥권이라고 판단을 하셨을 것 같은데 다른 여러 가지 코스닥 종목들의 분위기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지금 특별히 못 올라가는 거는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봤었을 때 바로 어떤 의사결정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탈한다면 무조건 위험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좀 있고요. 추가 매수 지금 10% 정도의 매수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은 오히려 안정돼서 올라타는 걸 보고 그리고 수급이 좀 개선되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매매 타이밍 잡으실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우선 단기적으로는 어느 쪽이든지 방향이 결정되는 쪽을 따라 움직이시는 게 유리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좀 가격적인 부분도 좀 잡아주시죠. 차트를 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탈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네네. 지금 가격에서 이탈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오히려 13,500원 정도의 그 상단을 지금 뚫어낸다면 오히려 추가 매수가 가능할 걸로 일단 판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대로는 뭐 앞에 저점, 그러니까 앞에 장중에 흔들면서 그 꼬리를 잡았던 자리가 이제 12,200원, 300원 정도 되는데 이 가격을 이탈한다면 일단 위험 관리를 해놓고서 뭐 다시 11,500원 정도의 하단이 잡히는 줄 보면서 재매수 시점을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8700님 들으셨죠? 이노칩 같은 경우요. 지금 현재 매수하신 12,650원짜리 변곡 구간에서 상방과 하방을 모두 다 열어뒀다고 하는데요. 추격 매수 앞으로 돼서 이제 그게 한마디로 다면 앞으로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갈 때 태워주는 전략인데요. 그럴 때 13,500원을 돌파 안착할 경우에는 추가 비중을 한번 세워보실 수 있겠고, 단 12,250원 최근 바로 앞에 만들었던 저점의 꼬리 형식인 12,250원 이탈할 경우는 리스크 관리청으로 짧은 손절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노치 같은 종목은 살짝 짧은 안타를 치셔야 되는 종목군에 위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슈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또다시 이제 저희 청와대죠. 부분에서 어제는 이제 그 정치 인맥주 부분의 조사 강화 언급이 됐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또다시 과도한 이동통신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 제재를 하겠다라는 얘기 속에서 오늘 통신주들이 유틸리티 중에서도 조금 하락 부분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영향 늘 정책적인 부분에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통신주의 인하냐, 상승이냐, 제재냐, 과징금이냐 이 부분인데요. 영향 또 어떻게까지 미칠까요? 그리고 통신주 전략 어떻게 되어볼까요? 정대희 멘토. 예. 저도 뭐 이거 뉴스를 접했는데요. 글쎄, 제발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발 좀 정부에서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도 방송통신부에서도 뭐 오히려 영업정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이동통신사의 강력한 또 홍보 효과가 돼갖고 더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 또 MC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정치 인맥주 잡는다고 했는데 오늘 어땠습니까? 안랩, 뭐 더블멀티, 그 신종 안철수 관련주라는 종목들이 다 올라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도 그냥 싱겁게 아무런 별 해당 사항 없이 다시 주가가 또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단기적으로 영향은 있겠지만 오히려 호재다. 이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해서 좀 잡았으면 한다라고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요, 김영준 멘토 유틸리티 안에 들어가는 게 통신이란 말이죠. 전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통신이 이제 막 그 지루했던 긴 터널을 빠져나와서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유틸리티 업종으로 좀 같이 묶어서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일단 그 통신주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죠. 지금 이제 통신주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사실은 저는 좀 그동안 너무했다라고 봅니다. 통신 회사들 자체가요. 사실 지금 스마트폰이라는 게 열리면서 뭐 당장 그 핸드폰 요금 2, 3만 원 내던 사람들이 이제 5, 6만 원. 그리고 보통 이제 4인 가족, 5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은 한 달에 통신료만 3, 40만 원씩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대당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한 대당 판매 가격들이 많이 올라갔고, 사실 통신주들 그동안 많이 좋았죠. 많이 좋았는데 결국 그런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엉뚱한 쪽에서 출혈을 좀 발생시켰고요. 저는 단말기 보조금 강력하게 제재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되고 판단하는데, 근데 단말기 보조금이 통신주의 부정적인 요소냐? 아니라고 보입니다.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이제 통신주는 더 이상 투자할 게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중계기 다 깔아놓고 라인들 다 깔아놓고 이제는 통신주에서 더 이상 추가적인 비용이 없는 상태에서 통신 요금만 또박또박 받아먹으면 되는 거고요. 결국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단말기 보조금을 제재를 가하면은 단말기를 판매하는 회사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스마트폰 관련한 지금 최고의 호황기를 누리고 있는 세트 업체들이 오히려 단말기 교체 주기가 길어지면서 지금은 보조금이 있으니까 젊은 층들이 자꾸 바꾸지만 만약에 이 보조금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생기게 되면 교체 주기가 바뀌겠죠. 그렇다면 오히려 통신회사에 부정적으로 미치는 게 아니라 그 세트 업체들의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거고요. 지금 유틸리티 쪽이 사실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사실은 어떤 실적에 대한 강력한 모멘텀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경기 방어적 성격에서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대안이 없다는 얘기죠, 시장에서. 한국전력이 올라오고 통신주가 올라오고 이러는 것들이 시장에서 뭔가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아무리 봐도 삼성전자나 현대차만큼 담아낼 만한 종목들이 지금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방어적으로 수익률 게임이 진행되는 거고, 그러면서 묶어서 내수주에서 음식료까지도 지금 같이 묶여지는 것 같은데, 결국 이러한 흐름은 오래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분명히 성장성 있는 종목들은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 이 종목들은 한번 역사이클에 걸리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회복하는 데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통신들도 7년의 바닥권을 뚫고 나왔다고 보지만 사실은 요번이
팔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고 통신주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보조금 부분에 전쟁을 하고 나서 실제적으로 영업정지가 들어갔을 때 통신주들 같은 경우는 영업이 증가되는 기준 부분이 됐고 오히려 역광고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그 관점이지만 현재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대안주 쪽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김용준 멘토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승천주를 보기도 전에 그 전에 먼저 뭐 보죠? 빨리 시청자 빨리 알려주세요. 뭐 봐요? 그쵸? 우리 두 멘토분들의 추천 종목을 보기 전에 수익률 베스트 5 보겠습니다.